자, 그러면 우리 첫 번째 가장 큰 단원 세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단원 세포예요. 요거는 이제 생명체 구성 물질, 그 다음에 세포 내에 있는 세포 다양한 소기관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배워볼 겁니다. 자, 그러면 생명체를 구성하는 물질, 탄수화물, 단백질, 지질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탄수화물, 생물의 주요 에너지원으로 사용이 되면 몸의 구성 성분입니다. 탄수화물이 왜 탄수화물인지 설명했었던 거 기억나나요? 네. 대표적인 탄수화물, 이게 뭐의 화학식이죠? 포도당. 포도당입니다. 얘 다 육으로 약분하면 어떻게 되냐면 CH2O가 됩니다. 마치 탄소가 물에 둘러싸인 것처럼 되어 있다. 그래서 탄소가 물화가 됐다 해가지고 탄수화물이라는 이름이 붙여진 겁니다. 자, 구성 원소는 CHO입니다. 그리고 구분은 여러 가지로 구분 지을 수 있지만 우리 교과서에서는 몇 개의 당으로 구성이 되어 있느냐로 단당류, 이당류, 그리고 다당류로 구분을 할 겁니다. 자, 단당류, 가장 단순한 형태로 한 개의 당으로 구성이 됩니다. 포도당, 과당, 갈락토스가 있고 대표적인 포도당 이렇게 한 개의 당으로 되어 있어요. 혹시 포도당은 왜 포도당이에요? 포도에 있어서. 진짜입니다. 그래서 포도에 있는 당이라서 포도당이에요. 그 다음에 과당은 과자에 있어서? 과자 말고 과일에 있어서 알겠죠? 과일에 있어서 과당입니다. 그 다음에 갈락토스는 여러분들 이제 우유에 있는 젖당이 분해가 되면 갈락토스가 나오게 돼요. 포도당과 과당 여러분들이 주의해서 섭취를 해야 합니다. 둘 다 혈당을 잘 올릴 수 있는데 특히 과당은 간에 큰 무리를 주게 돼요. 여러분들 음료수 같은 거 먹을 때 액상과당 첨가되어 있는 음료수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 먹지 않도록 하고, 그 다음에 더우니까 여름에 카페 가가지고 이것저것 많이 먹죠? 거기에 설탕이 몇 그램 들어있는지 꼭 확인하세요. 알겠죠? 여러분들 1일 당 섭취량은 55g 이하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것보다 많이 먹으면 몸에 안 좋다는 얘기예요. 자, 그 다음 이당류, 단당류 두 개가 결합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는 것처럼 설탕 이렇게 두 개의 당이 결합되어 있어요. 일단 엿당, 설탕, 젖당이 있는데 엿당은 포도당과 포도당이 결합되어 있는 거, 자, 설탕은 포도당과 과당이 결합되어 있는 거, 젖당은 이제 포도당과 갈락토스가 이렇게 결합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다당류, 수많은 당당류가 결합한 긴 사슬 구조로 생명체 구성 성분이 되거나 에너지를 저장합니다. 이런 식으로 여러 개의 당이 주르륵 연결이 되어 있는데 식물체 내에서 이런 형태가 나오면 녹말이라고 생각해 주면 돼요. 그래서 녹말은 식물 세포 속에 저장되어 있는 형태인 거고, 동물 세포에 이런 형태로 비슷하게 되어 있는 것들을 글라이코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글라이코젠은 동물이 이 포도당을 저장하는 형태인데 간이나 근육 속에 저장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셀룰로스는 여러분들 혹시 식물 세포벽 들어본 적 있죠? 세포벽의 주성분이 셀룰로스입니다. 그래서 식물의 세포벽의 구성 물질이 여기에 해당해요. 그래서 다당류는 생명체 구성 성분이 되거나 에너지를 저장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인체 생명체 내에서는 가장 어떤 것들이 많은지 한번 볼게요. 가장 많은 건 물입니다. 대략 66%. 그 다음에 단백질이 많아요. 그 다음에 탄수화물 이렇게 0.6% 있는데, 요 탄수화물은 왜 이렇게 적냐면 섭취하면 대부분 에너지원으로 사용되기 때문에 몸을 구성하는 건 굉장히 적은 비율입니다. 하지만 몸도 구성하고 있는 건 맞아요. 알겠나요? 자, 그 다음에 지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질은 어떤 걸 지질이라고 할까요? 지질. 그냥 물과 안 친한 모든 애들을 다 뭐라 그래요? 하지 말고 뭐라 그래요? 지진? 지질이라고 합니다. 알겠죠? 그래서 지질은 별거 어려운 게 아니라 물과 안 친한 모든 것들을 그냥 지질이라고 합니다. 자, 에너지원으로 사용되며 세포막과 일부 호르몬의 구성 성분이 됩니다. 그 다음에 구성 원소는 CHO예요. 그 다음에 물에 잘 녹지 않고, 왜냐하면 물과 안 친하기 때문에 유기용매에 잘 녹습니다. 유기용매는 그냥 지질 성분들을 잘 녹이는 용매라고 생각해 주면 돼요.
자, 구조와 성분에 따라서 중성지방, 그 다음에 인지질, 그리고 스테로이드 이렇게 세 개로 구분이 됩니다. 자, 중성지방 보도록 할게요. 우리 요거 언제 봤었냐면 1학기에 소화 단원 배웠을 때 중성지방이 우리 몸에 들어와서 소화가 되게 되면 한 분자의 지방산과 이렇게 지방산 두 개 글리세롤이 붙어 있는 애로 구분이 된다, 나눠진다 이렇게. 요거 한 분자의 글리세롤과 세 분자의 지방산으로 분리가 된다 이러고 배웠던 적이 있을 거예요. 기억나요? 이렇게 생긴 게 바로 중성지방입니다. 한 분자의 글리세롤과 세 분자의 지방산으로 구성이 됩니다. 그리고 주요 저장 에너지원으로 이용이 되고 체온을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 저장한다란 얘기는 무엇이냐면 과잉의 에너지, 잉여 에너지가 있으면 얘를 지방의 형태로 저장하는데 그중에 중성지방의 형태로 저장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들이 살이 찐다는 얘기는 근육이 는다라는 것보다는 지방이 늘어난다는 얘기겠죠? 많이 먹어서. 그럴 때 우리 몸에서 중성지방의 형태로 저장한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체온을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건 무엇이냐면 우리 피부 밑에 있는 지방을 뭐라 그래요? 피하 지방이라고 합니다. 이 피하 지방이 어떤 기능을 할까요? 체온 유지. 체온 유지를 어떻게 해주죠? 층이 늘려가지고. 어떻게 해주죠? 지방은 열 전도율이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내부에서 생성된 열을 바깥으로 전달하지 못해요. 이런 것들 뭐라 그래요? 열을 차단한다 해가지고 단열. 단열입니다. 알겠죠? 단열해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체온 유지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일단 인지질 보도록 할게요. 우리 인지질 어디서 들어봤어요? 인지질 이중층. 인지질 이중층 뭐를 구성하고 있죠? 우리 안 돼요. 우리 통합과학 내용이고 요거는 통합과학 여러분들 내년에 수능 봐야 되는데 인지질 뭐를 구성하고 있어요? 세포 그 구조물 중에 세포막의 주 성분이 인지질과 단백질이었고 그때 인지질 나왔었어요. 기억나요? 자, 이렇게 생겼습니다. 머리랑 꼬리 이렇게 되어 있고 얘는 물과 친해서 친수성 머리라고 합니다. 인산기가 붙어 있어서 물과 친하고 그 다음 얘는 물을 싫어합니다. 이런 것들을 소수성이라고 하고 그래서 꼬리 부분은 소수성 꼬리예요. 얘네가 왜냐면 지방으로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자, 아무튼 지질로 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자, 세포막이나 핵막 등 생체막을 구성하는 주요 성분인 겁니다. 그래서 세포막뿐만 아니라 핵막, 그 다음에 마이토콘드리아나 엽록체를 구성하는 다 막들이 다 인지질과 단백질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알겠나요? 네. 그리고 생체막에서 방금 얘기한 대로 인지질 이중층을 형성을 합니다. 왜 인지질 이중층을 형성을 해요? 이렇게 세포가 있으면 바깥쪽도 물이고 안쪽도 물이에요. 그런데 얘로 우리가 뭐를 만들어야 돼요? 요 막을 만들어야 합니다. 자, 그러면 인지질이 이렇게 생겼어요. 맞죠? 그러면 물 속에 있으니까 물이랑 안 친한 애들끼리 모이게 됩니다. 그리고 얘네들이 여러 개가 있으면 이렇게 되겠죠. 맞나요? 그래서 여기를 확대를 해보면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물과 친한 머리 부분은 전부 다 물 쪽을 향하게 되고 물을 싫어하는 소수성 꼬리끼리 모이기 때문에 인지질이 두 개의 층으로 구성이 될 수밖에 없어요. 알겠나요? 네. 좋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스테로이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테로이드 어디서 들어봤어요? 방금 잘 얘기한 대로 도핑. 그쵸. 도핑할 때 왜 스테로이드를 넣을까요? 호르몬을 많이 만들고. 특히 어떤 호르몬처럼 생긴 걸 넣었냐면 남성 호르몬을 넣습니다. 그럼 남성 호르몬이 근육량을 엄청나게 폭발적으로 증가시키기 때문에 도핑할 때 그렇게 스테로이드를 넣어요. 그 다음에 헬스하는 사람들이 불법적으로 약물을 투여할 때도 이런 스테로이드계 남성 호르몬을 투여를 받습니다. 그러면 조금만 운동해도 근육이 엄청 생기고 지방이 확 빠져요. 그럼 너무 좋겠죠. 네. 안 좋은 게 뭐가 있을까요? 일단 심장이 너무 커져서 심장이 멈출 수가 있어요.
심장도 본인이 뛰는 공간이 이제 그 공간이 필요하거든요. 그 우리가 적당한 심장 사이즈면은 그 심낭이라고 하는데 심낭의 사이즈가 적당하기 때문에 펌프질을 해도 얘가 이게 그 안에서 펌프질 할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우리가 너무 많은 갑자기 불필요한 이런 거를 투여하게 되면 심장 내벽이 또 근육이기 때문에 두꺼워집니다. 그럼 심장이 너무 커져서 뛰지 못해가지고 사망할 수도 있어요. 알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불임이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 몸에서는 내가 만들어야 하는데 외부에서 들어오면 내가 굳이 안 만들어요. 그 이 약을 투여하지 않으면 이미 내 몸은 안 만드는 거에 적응됐기 때문에 성호르몬을 만들지 않아가지고 불임이 될 수도 있어요. 알겠죠? 그래서 갑자기 죽을 수도 있고 불임이 될 수도 있고 하니까 여러분 혹시 운동 좋아하는데 누가 불법적인 약물을 막 이렇게 한다. 그럼 절대 맞으면 안 됩니다. 알겠죠? 자, 맞아. 거기서 나오는 것들이 스테로이드인데 한번 볼게요. 구조는 이렇게 탄소로 구성된 고리화합물 4개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스테로이드의 한 종류의 콜레스테롤은 인지질과 함께 동물의 세포막을 구성하는 성분이 됩니다. 그 다음에 사람의 성호르몬과 그 다음에 부실거치 호르몬 등은 이제 콜레스테롤로부터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얘를 아예 안 먹으면 안 되고 적당량 여러분들이 먹어줘야 합니다. 알겠나요? 자, 그럼 전체적으로 볼게요. 자, 지방세포입니다. 지방세포는 말 그대로 지방을 저장하는 세포예요. 잉여 에너지를 포도당 같은 거를 받게 되면 얘가 지방으로 저장을 하게 됩니다. 왜 지방으로 저장하는 게 좋으냐? 여기 보게 되면 열량이 있어요.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중에 탄수화물과 단백질은 1g당 4kcal를 낼 수 있는데 지방은 같은 질량의 더 많은 에너지 9kcal를 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동물들은 대부분 본인의 잉여 에너지를 이렇게 지방의 형태로 저장합니다. 그래야지 효율적으로 저장할 수 있어요. 자, 그럼 보게 되면 지방이 너무 많으니까 그다음에 세포 소기가 되게 밀려 있는 거 보여요? 보여요? 여러분들의 지방 세포가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너무 과잉 에너지 섭취하게 되면 얘가 커지겠죠. 자, 그리고 소아 비만과 성인이 돼서 비만의 차이점은 무엇이냐면 어렸을 때 비만에 걸리게 되면은 이 지방 세포 자체가 증가하는 거고 성인이 돼서 비만이 되게 되면 지방 세포의 개수는 일정한데 지방의 크기만 커지게 되는 거예요. 지방 세포의 크기만. 그래서 사실은 이제 소아 비만이 훨씬 더 다이어트하기 힘든 거예요. 왜냐하면 이미 지방 세포의 개수가 증가한 상태이기 때문이에요. 알겠나요? 자, 얘도 세포니까 세포막으로 구성이 되어 있겠죠? 요 막을 확대를 해보겠습니다. 우리 인지질이 있고, 그래서 인지질이 이중충을 이루고, 사실 여기 단백질도 원래 표현이 되어 있어 하는데 그건 뒤에서 배울 거고, 요 사이사이에 콜레스테롤이 이렇게 껴 있습니다. 이 콜레스테롤이 껴서 하는 역할은 뭘까요? 얘네들이 서로 모이려고 할 때 그걸 방해를 하겠죠. 인지질끼리 서로 막 붙고 싶어. 근데 얘가 껴있으면 잘 붙어요, 안 붙어요? 안 붙어요. 안 붙죠. 여러분들 민물이랑 바닷물 중에 누가 더 잘 얼어요? 민물? 민물이 잘 얼고 바닷물은 더 낮은 온도에서만 얼죠. 언다는 얘기는 뭐예요? 물 분자랑 가까워져서 고체를 만든다는 거죠. 근데 왜 바닷물은 좀 더 낮은 온도가 필요해요? 짜니까. 짜다는 얘기는 거기에 다양한 이온들이 있고 이온들이 물 분자끼리 모이는 걸 방해하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너무 추운 겨울에 맨몸으로 밖에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 이 겉으로 드러난 부분들은 어때? 온도가 뚝뚝뚝뚝 떨어지겠죠. 그럼 세포막들이 인지질도 자신이 원래 뒤에서 배우겠지만 약간 유동적으로 움직여야 하는데 그게 안 됩니다. 그래서 굳을 수가 있는데 그것을 방지해주는 역할이 바로 콜레스테롤이에요. 알겠나요? 그 다음 여러분들 트랜스 지방 들어봤어요? 네. 트랜스 지방은 무엇이냐면 강제로 식물성 기름이 액체잖아요. 그럼 보관이랑 유통이 쉽지 않기 때문에 얘를 강제로 수소를 첨가해가지고 고체를 만듭니다. 그게 뭐예요? 마가린 같은 거. 근데 그 사이에 원래 자연계에서 존재하지 않던 지방이 생기는데 그런 것들을 트랜스 지방이라고 합니다. 그 얘네들은 우리 몸에 흡수가 되긴 하지만 빠져나가지 않아요. 왜? 원래 자연적으로 존재하지 않았던 거기 때문에 우리 몸에서 걔를 소화할 수 있는 효소들이 없습니다. 그러면 여기 덕지덕지 이런 데 껴들어가 가지고 이 세포막의 세포가 염증을 일으키게 하거나 이렇게 되게 됩니다. 알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식품 성분표 보게 되면 뒤쪽에
트랜스 지방이 몇 g인지도 꼭 표현하게 돼 있어요. 알겠나요? 네. 자, 볼게요. 그럼 중성지방은 동물에서 에너지를 저장하고 체온 유지에 중요한 역할을 하며 인지질과 콜레스테롤은 세포막의 구성 성분입니다. 그리고 인지질은 친수성과 소수성을 나타내는 부분이 있어서 생체막에서 이중층을 형성을 하게 됩니다. 됐나요? 네. 자, 그러면 바나나에서 탄수화물과 지질 관찰하기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혹시 영양소 검출 방법 기억나요? 자, 녹말 용액에 갈색의 아이오딘화 칼륨 용액을 떨어뜨리면 이 용액의 색깔이 청람색으로 변하게 됩니다. 됐나요? 네. 자, 그 다음에 지방 용액에 수단3 용액을 떨어뜨리게 되면 지방 용액이 선홍색으로 변하게 됩니다. 그거를 이용해서 확인하는 건데 받침 유리에 바나나를 살짝 긁어가지고 바나나의 세포들을 묻힙니다. 여기에다가 아이오딘화 칼륨 용액을 떨어뜨립니다. 그러니까 이제 청람색으로 변했죠. 그래서 여기가 녹말이 있구나라고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수단3 용액을 떨어뜨렸을 때는 큰 변화가 없었고 되게 일부분만 이렇게 약간 핑크색을 띠는 거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바나나는 대부분 녹말의 형태로 저장되어 있고 지방은 좀 적다 이런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알겠나요? 네. 자, 그럼 이제 단백질 보도록 할게요. 단백질의 구성 원소는 CHON이며 일부 황을 함유한 것도 있습니다. 단백질 CHONS. 그래서 단백질은 촌스럽다. 왜였죠? 그래서 단백질은 촌스럽다 이렇게 외우게 되면 여러분들이 구성 원소를 알 수가 있고, 왜냐하면 나머지 탄수화물과 지질은 다 CHO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단백질은 촌스럽다라고 외우게 되면 CHONS다 이렇게 바로 외울 수가 있습니다. 알겠나요? 네. 자, 우리 단백질 어디서 들어봤죠? 통합과학에서 뭐 할 때 들어봤죠? 막단백질. 막 단백질 할 때. 단백질의 기본 단위체가 뭐예요? 아미노산입니다. 아미노산 몇 종류? 20. 20종류 이렇게 있었어요. 아미노산과 아미노산 사이에 형성된 결합을 타이드. 펩타이드 결합이라고 했었던 거 기억나죠? 네. 그거 또 나올 거예요. 알겠죠? 그러니까 잘 기억하면 좋습니다. 자, 단백질의 기능. 그다음 우리 효소의 주성분이 단백질인 것도 기억나죠? 네. 효소가 특정 기질감하면 반응한다고 했는데 그게 가능한 이유는 본인의 고유한 입체 구조가 있기 때문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단백질은 전부 다 본인의 입체 구조가 있습니다. 단백질의 입체 구조에 따라서 단백질의 기능이 결정이 됩니다. 생물의 몸을 구성하는 주 성분입니다. 손톱과 머리카락이 케라틴 단백질, 그 다음 적혈구에 헤모글로빈 단백질 등이 있고 대부분 생명활동에 관여합니다. 왜? 효소가 주성분이 단백질이죠. 효소 물질대사 일으키는 촉매죠. 그래서 생명활동에 많이 관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효소와 호르몬의 주성분으로 물질 대사와 생리작용을 조절해주고 항체의 주성분으로 외부 물질을 방어하는 작용을 합니다. 항체 기억나요? 이렇게 Y자 모양으로 생긴 단백질로 양 끝에서 항원과 결합하는 부위가 있다. 자, 그 다음에 에너지원으로 당연히 사용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포막의 주요 성분입니다. 그래서 세포막을 통한 물질 수송 역할을 해주게 됩니다. 그래서 단백질은 촌스러워가지고 웃어요. 됐어요? 그래서 단백질은 촌스러워서 웃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효소, 호르몬, 항체 잘 기억하면 됩니다. 알겠나요? 자, 단백질의 구조 보도록 하겠습니다. 단백질의 기본 단위체는 여러분들이 얘기한 대로 아미노산입니다. 아미노산이 왜 아미노산이냐? 요거 구조에 나와 있으니까 볼게요. 네. 자, 아미노산의 기본 구조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리고 요 곁사슬을 제외한 요 구조는 다 모든 아미노산이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요 NH2를 뭐라 그러냐면 아미노기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 COOH를 카르복실기라고 하는데 여기에서 요 H가 떨어져 나와서 O- 플러스 H 플러스가 됩니다.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 H 플러스를 내는 물질을 뭐라고 배웠어요? 산과 염기 중에
산이었죠. 그래서 아미노기를 가지고 있는 산성 물질이다 해서 아미노산이라고 얘기를 했고, 요 곁사슬이 20종류가 있기 때문에 우리 단백질 합성에 쓰이는 아미노산은 20종류라고 얘기를 합니다. 요 R은 다양한 원자단이 올 수 있다는 뜻으로 생각해 주면 돼요. 알겠나요? 좀 더 자세히 얘기하면 왜 여기에 20여 종류라고 하냐면 단백질 합성에 관여하는 아미노산 20종류인데 사실은 아미노산이 조금씩 변형이 돼서 더 많은 종류의 아미노산이 있긴 합니다. 하지만 단백질 합성에 관여하는 아미노산이 20종류이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펩타이드 결합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단백질의 구조, 단백질의 단위체는 아미노산이며 20여 종류의 아미노산이 있습니다. 단백질은 수많은 아미노산이 결합된 화합물인데 아미노산과 아미노산이 결합해서 생기는 결합을 뭐라 불러요? 펩타이드 결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 카르복실기에서 OH, 그 다음에 아미노기에서 H가 합쳐져 가지고 물이 빠져나가면서 CONH라는 펩타이드 결합이 만들어지면서 연결이 됩니다. 알겠나요? 자, 그래서 펩타이드 결합, 한 아미노산의 카르복실기와 다른 아미노산의 아미노기 사이에서 물 한 분자가 빠져나오면서 형성되는 결합입니다. 그래서 펩타이드 결합이 하나 만들어질 때마다 물 분자가 하나씩 만들어지게 돼요. 이런 것들을 좀 어려운 말로 탈수 축합 반응이라고 합니다. 물이 빠지면서 합성이 되는 반응이라고 해요. 알겠나요? 알겠나요? 네. 자, 수많은 아미노산이 펩타이드 결합으로 연결되어 폴리펩타이드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폴리란 뜻이 무슨 뜻이에요? 많은 거. 그래서 펩타이드가 많다 해가지고 폴리펩타이드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 폴리펩타이드는 고유한 입체 구조를 이루면서 꺾이거나 혹은 회전하거나 뭐 이렇게 돼요. 그래서 단백질이 됩니다. 단백질은 한 개 이상의 폴리펩타이드로 이루어져 있고 폴리펩타이드가 접히거나 고여서 입체 구조를 만들게 되면 그때부터 기능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헤모글로빈 단백질처럼 폴리펩타이드가 2개 이상으로 결합되어 있는 단백질들도 있습니다. 알겠나요? 그리고 아미노산 종류 수 배열에 따라서 단백질의 입체 구조가 달라지고 단백질의 입체 구조가 달라지게 되면 당연히 단백질의 기능이 달라지게 됩니다. 그리고 온도와 pH에 의해서 쉽게 변성이 되는데 우리 변성이 된다라는 말은 어떤 느낌이냐면 한번 예시를 들긴 했지만 날계란을 열을 가해서 익혀요. 그럼 얘가 투명했던 흰자가 하얀색이 되죠. 단백질이 주 성분인데 이렇게 변하게 됩니다. 이런 것들을 변성이라고 해요. 자, 그랬을 때 이 계란 후라이를 다시 식힌다고 해가지고 원래대로 투명해지나요? 그렇지 않죠. 왜냐하면 한번 변성된 단백질은 원래 상태대로 돌아오지 않습니다. 알겠죠? 특히 온도와 pH에 의해서 쉽게 변성이 됩니다. 그래서 단백질의 입체 구조가 변하게 되면 그 기능이 상실하게 됩니다. 알겠나요? 자, 그래서 우리 몸의 체온이 항상 36.5도씨 중심부의 체온이 일정하게 유지가 되는 이유가 뭐예요? 뭐예요? 그렇죠. 효소의 주 성분이 단백질이고 효소들은 온도에 굉장히 민감하기 때문에 조금만 온도가 높아진다 하더라도 쉽게 변성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 몸의 pH도 항상 일정하게 유지하고 있어요. pH가 뭐죠? pH 많이 들어봤는데 그치? 수소 이온 농도 지수라고 해가지고 이 용액 속에 수소 이온이 얼마나 있는가를 확인해 주는 겁니다. pH 1과 pH 14 중에 뭐가 산성이고 뭐가 염기성이에요? pH 1이 산성, H 플러스가 굉장히 많다는 얘기고 pH 14는 염기성입니다. 중성은 몇이에요? pH 7입니다. 우리 몸은 7.2인가 7.3 정도의 약한 염기성을 띠고 있긴 해요. 그리고 우리가 혹시 과호흡이라는 거 들어봤어요? 과호흡이 뭐예요? 과하게
호흡을 하는 거예요. 내가 긴장되거나 이랬을 때 숨을 너무 깊게 들이마시고 깊게 내뱉고 이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이산화탄소가 굉장히 빨리 빠져나갑니다. 이산화탄소가 물에 녹으면 뭐가 되죠? 산이 되죠. 그래서 우리 몸속에서 적당한 탄산이 있어야지만 pH가 유지가 되는데 우리가 이산화탄소 너무 많이 내뱉게 되면 pH가 상승하게 돼요. 그러면 손발이 저리거나 이렇게 되게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줘요? 과업 증상이 일어나게 되면 비닐봉투에다가 내 호흡을 불어넣고 그 비닐봉투 안에 있던 숨을 다시 들이마십니다. 왜? 이산화탄소를 다시 들이마시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pH 적당히 맞추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우리 몸에서는 조금만 pH가 달라져도 큰일이 생기는데 그 이유가 바로 단백질이 변성이 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알겠나요? 알겠나요? 네. 자, 그러면 단백질의 구조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는 우리 교과서에서 처음 나오는 내용이니까 잘 보도록 할게요. 1차, 2차, 3차, 그 다음 4차 구조가 있는데 1차 구조는 그냥 폴리펩타이드 사슬 자체를 1차 구조라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 1차 구조들은 서로 접히거나 회전해서 꼬일 수가 있는데 이렇게 회전할 수도 있고 이렇게 서로 접힐 수가 있습니다. 얘네가 이런 구조를 2차 구조라고 합니다. 폴리펩타이드는 나선처럼 꼬이거나 병풍처럼 접힐 수 있는데 이 구조 자체를 2차 구조라고 합니다. 됐나요? 3차 구조는 무엇이냐면 2차 구조의 폴리펩타이드가 접혀서 입체 구조를 형성하는 건데 뭐 이렇게 회전처럼 꼬이거나 이렇게 병풍처럼 접히거나 다시 회전으로 꼬이거나 병풍처럼 접히거나 해가지고 본인의 고유한 입체 구조를 만들게 되는데 이런 것들을 3차 구조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4차 구조는 요 3차 구조가 여러 개 결합되어 있으면 4차 구조라고 합니다. 그래서 4차 구조는 3차 구조의 폴리펩타이드가 2개 이상 모여서 형성된 구조입니다. 그래서 얘 자체로만으로 즉 한 가닥의 폴리펩타이드가 꼬이고 꼬여가지고 3차 구조를 만들어서 얘 자체가 기능을 띠는 단백질들도 있고 얘네가 여러 개 결합되어 있어가지고 같이 모여서 하나의 기능을 하는 단백질들도 있어요. 알겠나요? 알겠나요? 네. 자, 그 다음에 핵산 보도록 하겠습니다. 핵산 뭐예요? 핵산. 핵산. 핵산이 뭐죠? 핵산. 핵에 있는 산성 물질입니다. 그래서 뉴클레익 액시드예요. 두 종류가 있죠. 무엇과 무엇? 무엇과 무엇? 그래서 DNA와 RNA가 있습니다. 이 핵산의 기본 단위체를 뭐라 그러죠? 뉴클레오타이드. 뉴클레오타이드는 무엇과 무엇과 무엇이 1대 1대 1의 비율로 인산, 당, 염기가 1대 1대 1의 비율로 결합되어 있습니다. 인산이 있죠? 그러니까 이 뉴클레오타이드 자체가 인산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얘네들의 결합으로 이루어진 DNA, RNA가 산성을 띠게 되는 거예요. 근데 얘네들가 핵 속에서 발견되기 때문에 핵산이라고 불러주기 시작한 거예요. 알겠나요? 자, 구성 원소는 CHONP입니다. 자, CHO 어디서 봤어요? 탄수화물 할 때, 그쵸? 당. 그 다음에 질소, 염기 구성하는 애들이고 인 같은 경우에는 인산을 구성하는 애들이죠. 그래서 CHONP입니다. 그래서 CHONP 여러분들 뉴클레오타이드만 생각해도 인산, 당, 염기니까 당연히 인 있어야 되고 당이니까 CHO 있어야 되고 그다음 염기니까 질소가 있어야 된다. 이런 식으로 흐름으로 외워주면 좀 쉽게 기억할 수 있어요. 알겠나요? 자, 그 다음에 구성 원소는 이렇게 되고 DNA와 RNA가 있습니다. 그리고 핵이나 세포질에 존재합니다. 핵산의 기능, 유전 정보를 저장하고 그 다음에 전달하는 하고 이제 단백질 합성에 관여합니다. DNA와 RNA 중에 일반적으로 유전 정보를 저장하고 있는 애는 누구예요? DNA. 그 다음 전달하는 애는 RNA. 그래서 DNA 긴 서열의 유전자, 수많은 유전자 중에 필요한 유전자만 복사를 한 게 바로 RNA였고 이 RNA가 라이보솜한테 가가지고 단백질 합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 주는 거 기억나죠? 좋아요. 자, 핵산의 구조 기본 단위체는 뉴클레오타이드인 거고 인산, 당, 염기가 1대 1대 1의 비율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뉴클레오타이드가 반복적으로 결합하여 긴 사슬 모양을 이루는데 이런 것들을 폴리뉴클레오타이드라고 얘기합니다. 자, DNA와 RNA가 있어요. 자, 구조 보게 되면 DNA 같은 경우에는 폴리뉴클레오타이드 두 가닥이 나선으로 꼬여 있는 이중 나선 구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RNA 같은 경우에는 단일 가닥인 거고, 그 다음에 당에서도 차이가 있어요. 이 DNA와 RNA의 D자와 R자가 있는데 D는 디옥시입니다. 그래서 당에서 산소가 하나 빠진 거. 그래서 디옥시라이보스라는 당으로 이루어진 뉴클레오타이드가 여러 개 결합되면 이제 얘가 DNA를 이루게 되는 폴리뉴클레오타이드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RNA를 구성하고 있는 뉴클레오타이드는 요 당에서 산소가 빠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냥 라이보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염기의 차이점이 있죠. DNA와 RNA에 공통적으로 있는 염기는 A, G, C. 그다음 DNA에만 있는 건 타이민 T, RNA는 유라실이었어요. 그래서 염기를 보게 되면 아데닌, 구아닌, 사이토신을 공통으로 가지고 있지만 DNA는 타이민, 그다음에 RNA는 유라실이 있습니다. 자, 기능 DNA는 유전 정보를 저장합니다. 염기 서열에 따라 다양한 유전 정보를 저장할 수 있고, 그다음에 RNA 같은 경우에는 유전 정보를 전달하고 유전자로부터 단백질이 합성되는데 관여하게 됩니다. 됐나요? 자, 그러면 세포의 연구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포의 연구 방법은 다양한 것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세포가 너무 작기 때문에 얘를 직접적으로 바로 맨눈으로 관찰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현미경을 사용하기도 하고, 그리고 세포를 나누고 싶은데 우리가 막 그 작은 핀셋으로 나눈다고 해서 얘네들의 세포 소기관을 우리가 원하는 만큼 나눌 수가 없어요. 그래서 회전을 시켜가지고 중력에 의해서 원심력에 의해서 분리를 하는 게 세포 분해법이고, 그 다음에 세포 내에서 물질이 어떻게 이동하는지 궁금합니다. 그래가지고 방사능을 띠는 어떤 원자들을 붙여가지고 얘들 이동 경로를 따라서 보여는 이제 자기 방사법이 있습니다. 알겠나요? 자, 그래서 우리는 이제 현미경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세포의 구조를 연구할 때 이용을 합니다. 그래서 가시광선을 이용하는 광학 현미경과 가시광선보다 짧은 파장의 전자선을 이용하는 전자 현미경이 있습니다. 가시광선이 뭐예요? 가시광선? 볼 수 있는 빛의 파장의 영역입니다. 우리 태양으로부터는 굉장히 많은 종류의 빛들이 오는데, 뭐 감마선, X선, 그 다음에 자외선, 그 다음에 가시광선, 적외선, 그 다음에 원적외선, 뭐 라디오파, 이렇게 많은 파장들이 있는데, 파장의 빛들이 있는데 우리가 볼 수 있는 파장의 영역을 뭐라 그러냐면 가시광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빨주노초 파란모, 요게 바로 가시광선이고, 보라색 바깥쪽에 있는 선을 자외선, 그 다음에 붉은색 바깥쪽에 있는 파장의 선들을 적외선이라고 합니다. 우리 자외선 못 보죠? 그런데 벌들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태양에서 오는 자외선을 보면서 본인들이 잘 집도 찾아가고 먹이도 찾고 그러는 거예요. 알겠나요? 자, 그럼 광학 현미경 보도록 하겠습니다. 광원은 가시광선이고 최대 배율은 1000배입니다. 그래서 우리 학교에 있는 새로 산 현미경도 1000배까지 관찰할 수 있어요. 해상력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해상력 대략 0.2 마이크로미터인데 이게 뭐냐면, 자, 요거 지금 두 점이 두 점으로 보이죠? 근데 얘가 이렇게 있으면 두 점이 두 점으로 잘 보여요? 안 보이죠? 해상력은 무엇이냐면 두 점을 두 점으로 구분할 수 있는 최소한의 거리입니다. 그래서 광학 현미경 같은 경우에는 여기가 0.2 마이크로미터까지는 두 점으로 구분을 하지만 이 점과 점이 만약에 0.1 마이크로미터다 그러면 한 점으로 보인다는 얘기예요. 알겠죠? 이런 것들을 해상력이라고 합니다. 자, 관찰 원리 보도록 할게요. 대물 렌즈와 저반 렌즈를 통해 가시광선을 굴절시켜 상을 확대를 합니다. 자, 우리 현미경 구조가 여기 있어요. 보게 되면
여기가 재물대인 거고 재물대 위에 요렇게 우리가 관찰할 수 있는 시료를 올려줬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생긴 것들이 대물 렌즈인데 얘네들 원판에 달려있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배율로 회전시켜서 관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대물 렌즈가 있고 그다음 얘는 우리가 눈을 여기다가 이렇게 대가지고 보죠? 맞나요? 걔들 눈이 접한다 해가지고 접안 렌즈라고 합니다. 그래서 광원에서 빛이 이렇게 들어오게 되면 시료를 통과해가지고 대물 렌즈에서 한번 확대가 되고 그 다음에 접안 렌즈에서 한번 확대가 돼서 우리 눈에 보이게 되는 거예요. 접안 렌즈는 대부분 10배 이렇게 되어 있고 대물 렌즈는 만약에 4배 혹은 뭐 10배 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여기에서 4배로 확대를 했어요. 그러면 접안 렌즈를 통과하게 되면 4배 확대한 걸 다시 10배 확대하니까 40배 배율로 보게 되는 겁니다. 만약 10배로 바꿨으면은 10배 확대된 걸 다시 10배 확대되니까 100배 확대된 걸로 보게 되는 거예요. 알겠나요? 알겠나요? 자, 그래서 이렇게 되는 겁니다. 관찰 원리. 빛이 들어오게 되면 시료를 통과하게 됩니다. 그럼 대물 렌즈에서 한번 확대가 되고 얘를 다시 접안 렌즈에서 확대를 한 다음에 우리 눈에 들어와서 확대된 상을 보게 되는 거예요. 알겠나요? 자, 특징은 무엇이냐면 살아있는 세포를 관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살아있는 세포의 모양과 크기뿐만 아니라 핵, 마이토콘드리아, 염체 등 큰 세포 소기관도 관찰할 수 있어요. 세포 내부나 세포 소기관을 염색하면 관찰 대상을 좀 더 잘 구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시광선 영역을 쓰기 때문에 시료의 색깔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특정 부분을 염색하면 더 뚜렷하게 관찰할 수도 있어요. 그 다음에 일반적으로 이제 광학현미경, 위상차 현미경, 형광현미경 등이 가시광선을 이용하는 광학현미경에 속합니다. 알겠나요? 전자현미경은 얘기가 좀 길어질 수 있으니까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밑에 거 이거요? 여기는 다음 시간에 설명할 거고 여기까지 적으면 돼요. 오늘 고생했습니다.